나는 장상열 54살. 마음의 나이는 늘 서랍 속에 접어둔 사진처럼 멈춰 있는데 달력은 혼자서 제 속도로 넘어진다. 5살의 효주를 품에 안고 살아온 20해. 나는 새벽을 부업처럼 이어붙이며 딸의 도시락과 학원비를 마쳤고 저녁마다 다리미 끝으로 교복에 주름을 펴며 하루를 마감했다. 세상은 나를 아빠로 부르곤 했고 나는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효주의 엄마는 차가운 밤길에서 별이 되었고 나는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아이가 울면 같이 울고 아이가 자면 그 얼굴을 베개 삼아 눕던 시간들. 내 안의 남자는 조용히, 아주 오래 조용히 서 있었다. 효주에게는 은정이라는 친구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아이. 가족이라는 단어의 체온을 모르는 채 도움을 받으며 혼자 자란 아이.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새벽 첫차처럼 졸음을 실은 채 등굣길을 걷던 아이. 그 아이가 대학에서 효주와 다시 만났고 둘은 언니처럼 자매처럼 서로를 붙들었다. 나는 두 아이가 내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시험 기간엔 바닥에 엎드려 메모를 적던 밤들을 기억한다. 그때마다 나는 손님용 그릇을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렇게라도 밥 냄새가 나야 집이지. 어느 봄, 효주가 회사 연수로 한 달간 지방으로 내려갔다. 나는 텅 빈 방을 문 열어놓고 가끔 불을 켰다 껐다 하며 먼지를 쓸어냈다. 아이가 부재하는 집은 다리가 하나 짧은 의자처럼 조금은 비틀거렸다. 그때 한밤중 전화가 울렸다. 번호를 보자마자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가슴을 다녀갔다. 아, 아저씨죠. 배가 너무 아파요. 은정이었다. 목소리 끝이 새끼줄처럼 풀려 있었다. 나는 코트를 걸칠 틈도 없이 집을 뛰쳐나왔다. 택시창 밖으로 도망치는 신호등들을 보며 늙은 심장이 젊은 불안과 같은 템포로 뛰는 걸 느꼈다. 응급실의 흰 불빛 아래서 은정은 작고 앙상해 보였다. 손을 잡아주자 미열이 손끝으로 전해왔다. 나는 서류에 이름을 쓰고 보험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가족관계란에 멈칫했지만 결국 보호자에 내 이름을 적었다. 사소한 칸 하나가 내 마음의 문을 찢듯이 열어젖혔다. 며칠간의 검사와 치료, 식도 끝까지 내려가던 뜨거운 죽과 이어지는 진통제. 그 곁을 지키며 나는 오래전 잊은 표정들을 떠올렸다. 아직 어린 효주가 밤에 열이 올라 내 어깨에 이마를 얹던 그때의 무력함과 책임감. 은정이 잠들 때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병원의 창은 늘 닫혀있지만 오래 열어두었던 마음창이 이 낯선 밤 공기를 막고 있었다. 완쾌에 가까워지던 어느 날 저녁, 은정이 갑자기 내 손등을 덮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지만 망설임이 길어서 더 뜨거웠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다. 그 후로 은정은 자주 우리 집에 왔다. 효주가 없는 동안 빈 의자에 앉아 밥을 먹고 설거지를 나눠 했다. 주말이면 가까운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았다. 그것은 데이트가 아니라 견딤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견딤이 이름을 얻었다. 은정은 상영관 계단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아저씨, 이상한 말일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저씨를 남자로 좋아해요. 저 오랫동안 가족이 부러웠고 그러다 보니 아저씨가 제겐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여자의 마음처럼 자랐어요. 나는 오래 묵은 방 안에 불을 켜는 기분이었다. 오래된 옷걸이에 걸어둔 남자라는 외투를 다시 어깨에 올려보는 감각.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네가 효주의 친구라는 걸 안다. 20해를 딸만 보고 살다 보니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사라진 듯 했는데 내가 웃을 때 이상하게 내가 남자라는 걸 다시 떠올린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차이요? 30살. 알지만 저는 그 숫자가 우리 사이를 다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비밀은 가벼운 모래가 아니라 젖은 모래였다. 같이 쥐고 걸으면 손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게를 각자의 손금 속에 숨겼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공원 벤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먹고 살았던 날들의 칼날, 존버로 버틴 계절, 그리고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선 밤들. 우리는 서로를 어루만지듯 들었다. 숨이 고르게 섞이는 순간마다 삶이 덜 시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비밀은 늘 우연에 취약했다. 그날도 그랬다. 그날 저녁 효주가 예고 없이 돌아왔다. 집 열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다. 우리는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자연스레 서로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어느 대목에서 은정이 내 팔에 가볍게 안겼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시간은 칼날 하나만큼 멈추었다. 효주의 눈동자가 번개처럼 흔들리더니 나는 오로지 두 음절만 들었다. 아빠. 그리고 쾅. 문이 닫혔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외딴 섬의 밤처럼 낯설어졌다. 나는 현관까지 뛰어갔지만 계단에 울리는 발소리는 이미 아득한 곳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대신 바닥에서 잤다. 은정은 거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미안해만 반복했다. 그 말이 더는 말을 낳지 못하는 벽까지 닿을 때까지. 그 후로 효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메시지하면 내 사과가 빽빽했다. 미안하다 효주야. 아빠가 경솔했다. 하지만 아빠도 사람이야. 외로웠다. 그럼에도 네가 먼저다. 보내고 또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은정 역시 수백 자의 사과를 보냈다. 착한 문장들이었지만 상처에는 때때로 착함이 더 미안한 법이었다. 3달. 정확히 첫눈이 올 것만 같은 90일. 집은 다시 다리가 하나 없는 의자였고 나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가끔 은정이 찾아왔다. 우리는 멀찍이 앉아 밥만 먹고 헤어졌다. 손을 잡지 않았고 어깨를 기대지 않았다. 사랑의 속도를 무리하게 늦추고 숨을 최소화했다. 사랑은 그 와중에도 조용히 살아있었고 때로는 고통이 사랑의 증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 하나가 왔다. 아빠, 우리 만나자. 카페 구석자리. 효주는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 밑에 얇은 그늘이 있었다. 그러나 말할 때의 눈빛은 분명했다. 처음엔 배신 같았어. 엄마를 오래 기다려준 아빠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는 게. 근데 아빠 생각해봤어. 나는 지방에서 바쁘다고 연락도 못했고 은정이는 아플 때 가족이 없었고 아빠는 아빠대로 외로웠고 각자의 이유가 있었더라. 화가 났던 건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더라. 남의 시선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대신 결정할 순 없다는 거. 나는 고개를 들 수도 숙일 수도 없었다. 효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빠가 아이만 바라보고 산 20해를 알아. 내가 그 은혜로 컸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아빠를 어른으로 남자로 보려고 해. 은정이는 내 친구야. 그건 변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 이제는 응원하려고. 둘 잘 되면 좋겠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조용히 책장 맨 위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아내가 남기고 간 사진들 사이로 작은 메모가 있었다. 당신, 부디 당신답게 살아. 글씨는 사라질 듯 옅었지만 내 눈에는 굵고 선명했다. 나는 그것을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는 숨지 않기로 했다. 효주 앞에서, 서로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천천히 걷기로 했다.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다. 하나씩 확인해가며 식탁의 자리를 나누고 장보는 순서를 번갈아 가졌다. 비 오는 날이면 한 우산 아래 서서 둘이 젖어보기로 했다. 다정은 안부처럼 자주 묻자고 약속했고 오해는 작은 말이라도 바로 고치자고 손가락을 걸었다. 6달이 흐른 어느 일요일 우리는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효주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들어와 내 팔짱을 껴줬다. 아빠, 축하해. 그 목소리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며 듣던 수많은 축하 중 가장 따뜻했다. 은정은 수줍게, 그러나 정확하게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오랜 침묵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정한 말들을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결혼 후 집은 새롭게 가구 배치를 바꾼 것처럼 조금 넓어졌다. 아침마다 세 사람이 부엌에 모였다. 나는 칼로 고추를 썰고 효주는 계란을 풀고 은정은 국을 끓였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면 이상하게도 집 전체가 따뜻해졌다. 닫혀있던 방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고 오래된 상처들이 햇볕에 말라갔다. 우리는 서로의 사과보다 고마워를 더 자주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세상은 언제나 축복만을 건네진 않는다.
가끔은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30살 차이라니. 딸 친구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남의 말은 바람이고 우리의 손은 나무였다. 오래 서 있으려면 뿌리를 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우리의 뿌리는 손을 놓지 않는 습관, 사소한 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 마음, 잘못하면 바로 고치는 용기, 그리고 저녁마다 같이 먹는 밥이었다. 어느 여름 저녁, 셋이서 동네 공원을 걸었다. 조그만 분수에서 물이 치솟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었다. 효주가 내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아빠, 나도 언젠가 내 가족을 만들겠지? 그때도 이렇게 걸어줘. 나는 웃었다. 그때도, 그때 이후에도. 은정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망설임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 조심스러움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가로등 아래서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다. 나이 차이는 그림자의 길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가 기울면 누구나 그림자는 길어진다. 중요한 건 그 그림자 속에서도 서로를 잃지 않는 일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집 같아졌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았고, 효주는 내일 입을 옷을 다림질했으며, 은정은 냉장고에 붙은 가계부에 작게 체크 표시를 했다. 우린 그렇게 보통의 삶을 차곡차곡 쌓았다. 사랑은 결국 특별함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보통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별칭이라는 걸 배우며, 가끔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선다. 우리 잘 살고 있어. 속삭이며 한 장 더 꺼내어 새 가족과 찍는다. 액자 속 미소들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듯하다. 그 방향은 거창하지 않다. 내일의 밥, 내일의 인사, 내일의 포옹. 그렇게 세 개의 내일이 겹치면 우리는 또 하루를 건넌다. 사랑은 늦게 와도 제때였다. 어떤 사랑은 봄에 피고 어떤 사랑은 겨울 끝에 피어난다. 우리의 사랑은 지연된 기차처럼 도착했지만 서둘러 내리기보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플랫폼을 건넜다. 기차가 떠나고 바람이 지나가고 야간 전광판의 불빛이 깜빡이는 동안 우리는 아주 작은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했다. 함께 밥을 먹자. 함께 걷자. 함께 늙어가자. 이제 나는 다시 아빠이고 동시에 남편이며 어떤 날엔 친구다. 이름이 많아졌다고 마음이 분열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며 지내는 이 삶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오래 바라만 보던 풍경이었다. 셋이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김을 찢어 먹는 풍경. 누군가는 별것 아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겐 이만한 별이 없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내일도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행복할 것이다. 작은 다툼이 있을지라도 금세 화해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며 주말엔 벼룩시장에 나가 필요 없는 그릇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을 것이다. 그 모든 사소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문득 깨닫게 되리라.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을 것이다. 사랑은 결국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다. 늦게 배웠지만 평생 잊지 않을 문장. 오늘도 그 문장을 따라 우리는 또 한 끼의 밥을 짓는다. 그리고 그 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질 때 나는 조용히 확신한다. 우리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777. 결혼식을 치른 지 반년이 지났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가까운 지인들과 조용한 음악, 소박한 꽃 장식만으로 채워진 자리였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어느 웅장한 예식장보다도 따뜻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그 순간 세상은 작아지고 집은 더 커졌다.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은 단순했다. 그러나 단순한 삶은 늘 새로운 사건과 감정을 품는다. 새벽 부엌 캔 달걀 익는 소리와 된장국이 끓는 냄새가 함께 피어오른다. 은정은 국을 저으며 말한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 같이 밥 먹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어. 효주는 장난스럽게 대답한다. 새엄마 치곤 너무 빨리 적응한 거 아냐? 나보다 아빠랑 더 친한 것 같아. 세 사람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작은 불안과 서툰 마음이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하는 마음. 하지만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끼가 그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결혼 소식을 알린 후 세상은 축복만을 건네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의 뒷말, 친척들의 곱지 않은 시선. 딸 친구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나이 차이가 30살이라니 그게 정상인가? 이런 말들이 돌았다. 은정은 때때로 그 말들에 마음이 무너졌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장상열에게 말했다. 저 때문에 아니 당신이 욕먹는 게 싫어요. 그냥 내가 아빠랑 효주 곁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때마다 장상열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삶은 우리가 살아내는 거야. 난 이미 충분히 외로웠어. 더는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은정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켰다. 효주는 친구이자 새엄마가 된 은정을 여전히 어색하게 불렀다. 은정 언니였다가 은정 씨였다가 가끔은 엄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 이내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효주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은정이 그녀를 위해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밥은 먹고 다녀야지. 네가 늦으면 내가 괜히 걱정돼. 그 말에 효주는 울컥했다. 부모의 품을 잃은 친구가 이제는 자신에게 부모의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그날 밤 효주는 은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 나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왜 언니를 사랑하게 됐는지.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한다. 세 사람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평범 속에 기적이 있었다. 장상열은 퇴근 후 두 여자를 위해 장을 보았다. 효주는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은정은 집안일을 하며 새살림을 가꿨다. 비 오는 날이면 셋이서 우산을 나눠 쓰고 눈 오는 날이면 마당에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웃들은 이제 말한다. 처음엔 이상해 보였는데 저 집은 참 행복해 보여. 행복은 설명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었다. 사랑은 때때로 늦게 도착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나는 한때 외로운 아빠였고 은정은 고아였으며 효주는 엄마 없는 딸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며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틀렸다. 이상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 집 안에서 흘러가는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진짜라는 걸. 사랑은 결국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결혼이라는 의식은 끝났지만 결혼이라는 삶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일이 아니었다. 서로의 습관을 맞추고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서로의 미래를 나누는 일이었다. 은정은 집안일을 꼼꼼하게 챙겼다. 청소기 돌리는 소리, 냉장고 속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 장을 보며 가격표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모습. 효주는 그런 은정이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아빠랑 나만 살 땐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마치 집이 조금은 낯설어진 듯 했다. 어느 날 효주가 장을 보고 돌아오자 은정이 말했다. 다음부턴 내가 할게. 내가 피곤하잖아. 효주는 순간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언니가 뭘 그렇게 다 하려고 해요? 난 아직 아빠 딸이거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장상열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재했다. 효주야, 은정이는 너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 하려는 거지. 그날 밤 효주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은정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다. 다만 오랫동안 자신과 아빠만의 세계였던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며칠 후 효주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편지를 발견했다. 은정이 남긴 글이었다. 효주야, 미안해. 나는 네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고 내 아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네가 외롭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사실 나도 네가 부러웠어. 어릴 때부터 가족이 없는 나는 늘 내 옆에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배우고 싶었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면 진심으로 미안해. 출처 입력. 효주는 편지를 읽으며 오래도록 울었다. 자신이 놓치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다. 은정은 새엄마이기 전에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단짝 친구라는 것을. 어느 저녁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다. 장상열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효주야, 아빠가 내 나이쯤이었을 때 세상은 늘 빠르게 흘러갔다. 사랑도 일도 꿈도. 그런데 네 엄마를 잃고 아빠는 시간을 멈춰 세워놓은 채 살아왔어.
20년 동안 널 키우는 게 아빠의 전부였지. 그런데 은정을 만나고 다시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단다. 아빠도 사람이었고 남자였고 무엇보다 외로운 사람이었다. 네가 그걸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야. 효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 사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왜 은정 언니를 사랑하게 됐는지. 시간은 다시 부드럽게 흘렀다. 효주는 은정과 함께 장을 보러 가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은정은 효주의 회사 일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장상렬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은 가끔 소소한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산길을 함께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는 더 이상 어색한 틈이 없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쌓이는 것이 가족이었다. 나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고 상열 아저씨는 오랜 공허 속에 살아왔다. 그리고 효주는 잃어버린 엄마의 빈자리를 간직한 채 자라왔다. 그렇게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진 우리가 결국 같은 식탁 앞에 앉아 웃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삶이다. 결혼 이후의 생활은 안정되어 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바라보거나 때로는 속삭이며 수군거렸다. 딸 친구를 아내로 맞이했다니. 나이 차이가 30살이라니 저게 가능할까? 하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나아갔다.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새로운 방패가 되어주었다. 은정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뒷말이 돌았다. 남편이 54살이라던데? 그럼 사실상 장인어른 뻘 아닌가? 그 말들이 은정의 귓가에 스쳤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일을 했다. 그러다 점심시간 선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정씨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워낙 말이 많아서. 은정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네,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사랑이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한마디는 은정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작은 방패였다.